지금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함께 산지 지형에 대해서 수업하기 위해서 백봉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봉령 올라가는 길목에서 자병산이 보이는 곳에서 잠깐 차를 멈췄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곳 있죠? 네,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자병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자병산이라고 하는 곳은 백두대간에 해당하는 산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네, 산이 다 깎여 있죠. 이것은 근처에 있는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서 광산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되면은 생태계의 파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과 환경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에 둬야 하느냐, 이 부분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개발하게 되었고요. 자병산은 산줄기가 저렇게 잘려져 나갔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선생님은 소개를 시켜주는 거고요. 산지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임업도 할 수 있고요. 약초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각종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산촌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백봉령을 향해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빙기와 간빙기 혹은 후빙기의 해수면 변동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 있죠? 예,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산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앞에서 잠깐 영상으로 선생님이 백봉령을 올라가다가 자병산 쪽을 가지고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우리나라 산지는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던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쫓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색인 특색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산이 굉장히 많은 국가죠. 하지만 대부분이 500m 이하의 낮은 산지입니다. 그래서 저산성 산지다라고 해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침식을 많이 받아서 고도가 낮습니다. 오랫동안 큰 지각 운동을 받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침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경동성 요곡 운동 기억나시나요? 지질 운동에서 배웠죠. 융기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동해 확장에 의해서 동해가 확장하면서 힘의 중심이 오른쪽에서 온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융기축이 동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고 서저에 경동지형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웬만한 높은 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4개의 산지를 가지고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적 산지라고 표현합니다. 1차적 산지는 뒤에 나올 건데 지각 운동의 영향을 받은 산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2000m 이상의 산지가 분포 면적은 극히 좁고 1000m 이상의 산지도 주로 동해안을 따라서 분포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태백산맥, 남함경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극경사, 서쪽은 왕경사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동고서저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역. 예, 이런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산맥의 위치 잠깐 보고 갈게요. 산맥의 위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산맥, 요게 함경산맥이에요. 함경산맥. 여기 위에 있는 요 산맥이 낭림산맥. 그 다음에 강원도를 통과하는 이 산맥은 태백산맥.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이 산맥은 소백산맥. 이렇게 4개를 몇 차적 산지? 1차적 산지. 어떤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경동성 요곡 운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동부 쪽은 융기량이 많아요. 그래서 1000m 이상의 험준한 산지를 이룹니다. 반면에 서남부 산 지역은 융기량이 적기 때문에 낮고 완만한 구름성 산지를 이루고 평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간상의 특징이 동서간 하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은 흘러가 봐야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되죠. 하지만 서쪽은 훨씬 더 긴 거리를 흘러가죠. 그럼 우리나라의 큰 하천은 동쪽으로 나타날까요? 서쪽으로 나타날까요? 그렇죠. 서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해로 흐르는 하천은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하천은 서쪽으로 흘러가고요. 남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산지가 있다 보니까 동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서 간의 교통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위치백, 루프식 같은 특수 철도가 나타나요.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가 힘드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방향이 발달하게 될까요? 남북 방향으로 교통로가 발달합니다. 경지율과 인구 밀도의 차이. 자, 우리나라 예전에는 농업이 중심이었죠. 농업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논농사와 밭농사 중에서 어떤 게 중심이었죠? 논농사가 중심이죠. 논농사를 하려면 산지가 많아야 될까요? 평지가 많아야 될까요? 평지가 많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신의주 포항 쪽을 해서 잘라보면은 이 위에 쪽은 높은 산지, 아래쪽은 낮은 산지나 평지. 논농사, 벼농사 어디가 많이 할 수 있었을까요? 북동쪽입니까? 남서쪽입니까? 남서쪽. 인구는 어디에 많았을까요? 남서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자체가 무슨 운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동성 요곡 운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해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은 이쪽으로 밀게 되면서 경동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 다음 스위치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아까 위에 나왔었죠? 경사가 가파른 구간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로를 지그재그형으로, 즉 높은 산이 있잖아요. 여기를 바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자전거를 타고 경사가 급한 곳 올라갑니다. 한 번에 치고 가기 힘드니까 어떻게 갑니까? 도로를 어떻게 가요? 지그재그로 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마치 Z자처럼 이렇게 산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설된
방식을 가지고 스위치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루프식은 여기를 나선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차적 산맥과 2차적 산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1차적 산맥은 뭐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 지각, 운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2차적 산맥은 지각, 운동과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상관없다는 말은 좀 그렇네요. 자, 중생대에 격렬한 지각 운동을 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별 운동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생대에 뻥 하고 막 복잡했겠죠. 그런데 아무 지각 변동 없이 오랜 시간 그대로 있다가 신생대로 들어와요. 그럼 이 오랜 시간 동안 얘는 뭘 받아야 될까요? 침식, 운반, 퇴적. 깎여 나가고 여기에 쌓이고 그러면 지형이 어떻게 돼버릴까요? 이렇게 평평한 상태의 땅이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경동성 요곡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땅덩어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경산맥,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런 산맥을 1차라 그러고요. 자, 평평해졌잖아요. 평평해진 얘네들은 더 이상 산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융기가 돼서 올라가니까 물이 떨어지는 힘이 강해지겠죠? 떨어지는 힘이 강해지니까 골짜기나 이런 곳을 다시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산지. 이걸 가지고 2차적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의 산지가 전부 다 2차적 산지입니다. 즉 차별 침식의 결과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1차적 산지는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의 운동으로 형성됩니다. 고도가 높고 산줄기의 연속성이 뚜렷합니다. 한국 방향의 산지와 함경산맥과 소백산맥 두 개, 이렇게 4개의 산맥이 나타나고요. 2차적 산지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구조선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방향?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 랴오뚱 방향은 북쪽에 있죠. 북한에. 중국 방향은 남쪽에 주로 나타납니다. 차별 침식으로 인해서 남은 산지가 이루게 되고요. 고도가 낮고 산줄기의 연속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지를 가지고 비교해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함경산맥, 요게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단면도가 왜 나타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고위평탄면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대표적인 고위평탄면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잘라서 단면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1000m, 1250m. 등고선 간격 굉장히 좁죠. 등고선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는 급하다. 넓을수록 경사는 완만하다. 자, 1000m부터 해서 1250m까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죠. 1250에서 경사가 갑자기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1000m까지 어떻게 돼요?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높은 곳에 있는 뭐가 나타났어요? 평탄면 나타났죠. 이걸 가지고 고위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산과 흑산. 돌산은, 자, 그냥 이거는 돌을 가지고, 암석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돌산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화강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지에 이렇게 발달합니다. 돌이 많으니까 식생의 밀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지겠죠. 거대한 암반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관악산, 설악산, 금강산, 월출산, 북한산 이런 산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위 중에 하나죠. 흑산은 편마암, 즉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아, 주로
평북 게마지개, 경기지개, 영남지개에 해당하겠죠? 자, 이렇게 토산을 만드니까 토양층이 두텁고, 토양층이 두터우니까 실생, 식생, 나무의 밀도도 높게 나타납니다. 지리산,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이런 산맥들이 있어요. 고위평탄면, 아까 앞에서 잠깐 봤죠?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고위평탄면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찍은 건데요. 이건 대관령입니다. 삼양목장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단면들을 그려보면 여기 800m, 900m, 1000m 선이죠. 800, 900, 1000m. 여기가 1100m. 경사, 등고선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1000m부터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죠.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평탄면이 나타날까요? 예,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오랫동안 침식을 받아 평탄한 면이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된 이후에도 평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 우리나라가 평탄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1차 산맥의 해발 고도가 높은 산 정상부에도 분포합니다. 평창이나 대관령 일대, 태백, 영월 이런 데도 나타나고요. 해발 고도가 높아 연평균 기온이 낮고 증발량도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제거하고 나면은 아주 좋은 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풀밭에다가 뭘 만들어요? 예, 목장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대관령 쪽에 올라가면은 대규모의 목장들 있죠. 대관령 양떼 목장, 삼양 목장 이런 목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고위평탄면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예, 유리한 기후, 여름의 서늘한 기후와 유리한 지형, 고위평탄면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교통발달, 이것을 이용해서 첫 번째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평균 기온이 낮고 증발량이 적지만 강수량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목초 재배에 유리하기 때문에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 고랭지 농업이 많이 발달해요. 수도권에 비해 여름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낮아요. 그래서 여름의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무슨 시기를 다르게 했대요? 출하 시기를 다르게 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지에서 이때쯤에 주로 채소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고랭지는 언제 재배하냐면요. 이때 재배해요. 즉 6, 7, 8월 여름에 재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와 출하되는 생산되는 시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발음이 넘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관령의 삼양목장, 태백의 매봉산 이런 곳들이 있고요. 보통 이런 데는 바람의 언덕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레저 휴양시설, 여름의 휴양지, 스키장, 겨울의 스키장 이런 것들로 이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환경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이런 환경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산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은 백봉정에서 카르스트 지형을 보러 가는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면 산 꼭대기 쪽에 지금 농경지를 만들어 놓았죠. 바로 이런 곳을 가지고 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랭지 채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규모가 작지만 영월 쪽이라든가 대관령 쪽 그리고 매봉산, 태백에 가면 매봉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 가면은 대규모의 고랭지 채소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랭지 채소는 보통 여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파랗게 배추나 무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 방학 때 여러분들이 여름 방학 때쯤에 되거나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가는 시기, 예, 그때에 이런 산지 지역으로 오면은 대규모의 고랭지 채소, 배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거든요. 산 꼭대기 쪽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넘나드는 곳에서 풍력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있죠. 그래서 대관령도 바람이 넘나드는 바람길이고요. 태백에 있는 매봉산도 바람이 넘어다니는 바람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건조할 때에는 저렇게 나무가 부딪히면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이루어져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있었던 호주의 대산불이라던가 이런 것도 밀림지대에 아마존이나 동남아시아의 그 다음에 보르네오에서도 이런 산불이 인간의 어떤 활동 때문에 일어난 수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나무가 부딪히면서 건조할 경우에 산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한번 산불이 나면은 건조할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산불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은 돌리네가 두 개가 연속해서 연합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곳을 우발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잠깐만. 자, 지금 보이는 곳은 돌리네 두 개가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곳을 우발라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옆에서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함께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기 보이는 파란색 풀, 그리고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실 건데요, 노란색 꽃이 피어 있거든요. 한계령 풀이라고 합니다. 한계령 풀이 뭘로 지정되어 있다 그랬죠? 멸종위기 2급.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아주 가치가 있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얼레지라고 하는 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꽃밭 수준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잘못한 게 있는데, 배추밭이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소개했던 곳 있죠. 거기 보면은 비닐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것은 벌써 파종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이 이루어진 것은 감자 종류라고 하네요. 감자 종류고요. 그리고 5월, 6월 달 되면은 배추와 같은 고랭지 채소를 재배를 파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 60일만 있으면 추수를 할 수 있다, 배추를 거둬 들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자처럼 지금 이른 봄에 심는 작물과 5월, 6월 달에 배추를 심는 작물의 농경지는 구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쯤 산지 지역을 갔을 때 비닐이 덮여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배추를 심는 고랭지 배추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올라가면서 자, 지금 보이는 이 나무 흰갈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열매 볼까요? 열매? 무슨 모양? 도토리. 네, 맞았습니다. 도토리예요, 도토리. 근데 우리가 보통 산소를 간다거나 그럴 때 보면은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가 열려있는데 되게 작고 막 삐뚤삐뚤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치고 베고 했기 때문이에요. 얘도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은 참나무류가 주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더 자라면서
아름드리 나무로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서 개발이 일찍 시작된 곳은 나무를 다 사용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있었던 이런 참나무류들의 수종들이 좀 이렇게 제거가 되고, 그 제거된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나무들을 일부러 심어 놓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인공림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찍 살게 된 개발된 지역들은 대부분 인공림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자리에 어떤 나무가? 소나무가 대부분 식재되어 있는 인공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산에는 이렇게 가치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식량뿐만 아니라 산림, 그 다음에 각종 자원도 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좋은 경치와 꽃과 이런 나무, 숲,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공간이죠. 자병산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개발이 우선이냐 보존이 우선이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을 비롯한 동식물들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봐요. 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은 백봉령에서 내려오다가 달방댐 쪽을 찍은 거예요. 네, 신흥하고 삼흥 쪽이 되겠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실까요? 예, 저 위에 달방댐이 위치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삼흥과 신흥마을 쪽이 있고요. 달방댐 아래쪽으로 보면은 쌍용도 보이네요. 네,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곡저 지형을 따라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도로가 보이죠? 예, 구불구불 굽이치는 도로.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경동성 요곡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경사가 급한, 동해안 쪽은 경사가 급한 산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급한 경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불구불 뱀처럼 굽이치는 길이 형성됩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저 위에 쪽으로 보면, 산의 위에 쪽으로 보면은 평탄한, 구릉이 능선이 이렇게 평탄하게 가 있죠? 네, 이런 것들, 네, 평탄면들이죠.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면들. 물론 저기는 해발고도가 낮기 때문에 고위 평탄면은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 보이는, 여기 오른쪽으로 저기 위에 보이는 곳이 초록봉 같습니다. 해발고도가 한 500에서 600m 정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세를 보면은 점점 높아져서 가운데 두타산 보이시죠? 두타산 쪽하고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백봉령 지대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첩첩산중을 구경하셨습니다.